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또 소식 출근길을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이죠. 화성에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서 또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어젯밤 중국 대사가 현장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서 130여 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원인 규명할 방침입니다. 곧 수색 작업도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무사히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토마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댓글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 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광화문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어제? 산뜻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더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 많이 좀 전해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전해드렸고요.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긴급 상황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어제 또 오물풍선 살포를 했네요. 네, 북한이 어젯밤 9시 30분쯤에 5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네. 이건 지난 20일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 하루 뒤인 21일 김현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이 오물풍선 살포였나 봅니다. 어쩌면 오물풍선 추가 살포가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풍선에 들어있던 내용물 위험한 물건들이 아닌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풍선을 살포하니까 그 지역 분들은 특히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또 그간 북한이 우리 쪽에 살포한 오물풍선 안에는 주로 퇴비 등이 담겼었는데 통일부가 오물을 분석한 결과 다행히도 그 오물에는 해로운 성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주로 회충, 편충, 분선충 이런 토양에 사는 기생충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해롭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건 아니네요. 그렇게 감염병 우려를 할 정도로 위의 요소는 아니라고 하고요. 해충이 밖에 있을 땐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몸에 네,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 위험한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인접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오물풍선이 발견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포함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물풍선 관련 문자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아이고 폭탄 떨어진 것처럼 오물폭탄이긴 하죠. 깜짝깜짝 놀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 맞아요. 자, 이 풍선 내용물에는 김정일 또 김일성 부자에 대한 또 최고 존엄 관련된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통일부의 분석 결과 오물풍선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의 표지 등도 쓰레기와 함께 이제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을 폐기해서 그걸 풍선에 넣어 보낸 겁니다. 네. 북한 형법에 따르면 수령의 교시, 그러니까 수령의 가르침, 이 문건 훼손 행위는 최대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좀 중대하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측에 살포한 오물풍선에 넣을 폐기물들을 급하게 끌어모은 거 아니냐. 급해도 너무 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오래전 국내 업체, 우리나라 업체가 대북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넥타이나 청자켓 등의 의류를 또 가위나 칼로 자른 듯한 천조각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기워서 신은 구멍난 양말이나 해진 의류 등도 발견됐는데요. 이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재원 탕진과 비현실적인 계획경제 복원 등의 조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한국의 대북 지원 물품을 오물풍선에 포함한 거는 적대국 교전국이라는 대남 기조를 부각하는 동시에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의도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아하.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북 전단을 우리가 살포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오물 지금 풍선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거든요. 네. 결국은 대북 전단 이 살포하는 거 뭐 탈북민 단체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네. 그 접경 지역 그 주민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본인들이 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거든요. 네, 실제로 그 접경 지역에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 이런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북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가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아하. 도리어 그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접경 지역인 파주, 네. 김경일 파주시장이 어제 MBC 라디오 김종대의 십전 집중에 나와서 최근에 탈북민 단체 관계자가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는 자신을 둔기, 스패너로 위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탈북민 단체는 지난 20일에 또 대북 전단을 북한에 날려 보냈고 또 이를 인지한 김 시장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탈북민 단체 관계자가 스패너를 가리키면서 확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김 시장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지자체 고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돼 있었고 맞아요. 표현의 자유다 뭐 이것도 될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오물풍선 날라오니까 과연 이걸 계속 막을 수 있느냐. 이 지자체가 아닌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이렇게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정부가 뭐 어떻게 규제하겠다 이런 식의 뚜렷한 이제 입장 발표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대북 전단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억지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래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이후에 이제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했는데 그게 다시 재개될지 그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채윤님 오셨고요. 젤리씨님, 뽕뽀미님 다 지금 리튬 화재 사고 하성에 그 명복을 비는 얘기들 많이 주셨습니다. 배동호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진자유님,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 종 기자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글 주셨습니다. 락님도 오셨고요. 호미 행복맘 또 30초님. 근데 지금 전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오물풍선 관련해서는 전단지 안 보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해를 또 고스란히 우리가 받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빨리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거고 올 들어 5번째 오물풍선 살포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또 안보에 또 힘을 좀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콧으로 응수하던 국민의힘 이제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을 했네요. 네, 어제 드디어 이제 보이콧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이 개원 25일 만에 아하.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걸 두고 야권이 이제 속전속결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백기투영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원구성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한 이유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아.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예.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복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모두 무소불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나머지 7개마저 정쟁에 이용된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2주간 야당과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였지만 단 한 곳도 못 건진 겁니다. 그렇죠. 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늦기는 늦었지만 지금 청문회들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봤을 거예요. 계속 놔두면 방어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이콧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영합니까? 네, 다만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의 상임위 일정은 예정대로 그냥 쭉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오늘 27일 본회의가 열리면은 드디어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픽 시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선거 출마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 최상병 특검법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또 밝혔다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아하. 드러냈습니다. 반윤이 아니라 절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MBC에 다른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이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다. 네. 그리고 현 정권에서 호가호의 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이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최상병 특별법 발의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해법이고 정말 추진하려면 당내 총의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대통령실이 특검 거부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제 느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아마 이 특검,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법은 좀 달리 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가장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또 한동훈 위원장이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좀 애매한 얘기, 뭐 야당 의견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지금 당권 도전자죠. 원희룡 전 장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때다 싶어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알리려고 처음 전화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자기가 들었다고 일단 말씀을 하시면서 운을 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 떠도는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화설을 부각시켰는데요. 이게 원희룡 장관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원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비서실장이 이제 위원장에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잘해봐라 뭐 이러고 전화를 그냥 끊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지난 총선의 변수로 작용했던 윤한 갈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T24님. 이게 뭐 표현입니다. 전륜이 가능하겠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끊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좀 주셨고요. 또, 국민의힘 참 쉽지 않다, 이런 또 최윤님, 뭐 글도 좀 주셨습니다. 그대로 읽기가 좀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금 강북에 당선된 김재섭 의원.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비극적으로 일단락했다. 국면을 바꿔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제대로 내야 할 때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나서서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은 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요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서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나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또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 낸 최상병 특검법안에는 범죄자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네. 말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다면서 이는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하게 징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민주당식 정쟁용 특검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정도 이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 이조차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애초에 민주당도 진실규명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이 제출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해서는 중요 증거인 통화 기록 확보가 어려워서 시기상 맞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특검법 추진에 있어서 실익이 없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어쨌든 22대 국회 초반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김재섭 의원처럼 결국은 아니면 또 개혁신당 의견처럼 어느 정도는 또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강하게 의견들을 내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민주당도 어떻게 추진할지, 또 입법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최상병 특검법 처리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성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하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아,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자, 지난 21일 열린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변호사들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또 증언 나오는 즉시 요목조목 반박에 나서서 국민들의 또 지지,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중 한 변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핵심 증인의 증언에 허점을 파고들어 관심의 중심이 됐는데요. 최상병이 순직한 또 수색 현장 지휘했던 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자, 청문회에서 활약 잘 봤습니다. 스타 되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잘 안 들리십니까? 전화, 다시 좀 끊어주셨네요.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에서 좀 여러 가지 또 조목조목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주 요번에 아주 주목받았던 변호사인데요. 이용민 대대장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다시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경호 네, 변호사님. 전화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법무관 생활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네.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청문회 스타로 등극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과분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한다. 활약이 보통이 아니다. 맞는 말만 골라 가면서 한다고 박수를 또 보냈던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 소개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꾸 끊긴다. 네, 왜 끊기십니까? 이러지? 전화 끊기십니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됐습니다. 네네.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주권자 국민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대학교 4학년을 자진 중퇴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예. 10년 경험이 학자 지식보다 낫다. 네. 명언이었습니다. 네.
군 법무관 13년을 했고 예. 군사권 변호사로 9년 차입니다. 아, 지금 요번에 이 청문회 장소에서 좀 에어컨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좀 목감기하고 몸살 기운이 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조금 네. 에어컨이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약간 지금 몸살 기운이 있었고 다른 군사권이 좀 많아 출장으로 예. 전화 통화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되신 겁니까? 그 과정은 예. 처음에 박정훈 대령을 선임 수임했고 아하. 검찰단 수사 거부 후에 방송 출연하게 됐죠. 네. 그때 당시 징계위에 해부됐고 해임 등이 예상됐는데 제가 네. 뭐 다행히 견책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음흠. 저는 자료 제공형 방송 대응 문제 이것 때문에 조금 음흠.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아하. 박정훈 대령을 사임하는 날 음흠. 오후에 바로 이용민 중령이 전화가 와서 선임이 되었고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 하다가 그만두고 그 이후에 이용민 중령 전화가 온 거고 선임을 하신 거네요. 바로 당일날 왔습니다. 아, 당일날. 자, 지금 그러면 현재 맡고 있는 사건하고 이 진행 과정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경북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 때 서울경찰청장 기소가 바로 네. 수사심의위원회 음흠.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목한 최초 임성근 사단장 포함 8명 네. 과실범의 공동정범 결과를 지지합니다. 아하. 만약에 네.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음흠. 다시 공수처에 음흠. 직권남용 및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시 고발할 겁니다. 그 고발도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뭐 대리인 한다든지 담당하신다는 거죠? 제가 직접 음흠.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 스스로 고발.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군대에서 있을 때부터 참 군 사건들도 많이 하시고. 또- 여보세요? 예, 안 들리십니까? 큰일 났네. 전화가 자꾸.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전화가 잘 들리십니까?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예, 또 한 번 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로 좀 하는 바람에 아마 그런 또 기술적인 부분,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청문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임성근 사단장, 또 변호사님의 이 논쟁이 청문회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애청자들, 우리 시청자들 이해하기 쉽게 이 모든 책임, 현장 지휘의 책임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명령을 해놓고 네,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 장난입니다. 말장난이다. 네. 아유, 전화기가 또 꺼져 버렸습니다. 네.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또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김경호 변호사가 지금 현장에 아마 군사 재판이나 이것 때문에 전화 사정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화가 꺼지고 또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연결이 되는 즉시 다시 청문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예, 임성근 사단장 이 사실 문제가 가장 컸지 않았을까. 또 이 얘기를 또 현장 지휘하면서 이게 지도냐 뭐 지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요거 관련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요거가 아마 또 많이 궁금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됐습니까? 김경호 변호사님? 네, 아이고.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예. 국민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아유, 하여튼 저희가 시청자들을 또 국민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가장 큰 책임자다. 현장 지휘를 했다. 그 근거 좀 다시 한번 더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청문회 현장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네. 예. 작전 지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아요. 지도라고 했어요. 예. 작전 명령과의 차이점은 바로 강제성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네. 사단장의 말은 기본적으로 부하들에게는 따라야 할 강제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것. 그것은 상식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하게 말한 사람, 음흠. 그리고 안전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 투입하게 말한 사람, 네. 작전 불가 환경에서 작전 지속하라고 말한 사람, 음흠. 이 사건 위험천만한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방식을 변경하라고 말한 사람이 네. 임성근 사단장인데 이것이 음흠. 부하들에게는 네. 강제성이 있다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음흠. 카톡에는 사단장 지시사항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요거는 지도가 아니라 지시라고 보는 게 맞다. 이 카톡에 이런 내용들 봤을 땐 그런 부하들이 말씀이시죠? 다 따라야 되는 그렇죠. 강제성이 있는 말씀 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명령이죠. 아하. 자, 그렇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이 사건 관련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요. 청문회장에 보니까 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먼저 청문회 오전에 네. 부하들의 수중 수색 사실의 인지 시점을 음흠. 2023년 7월 19일 19시경이라고 분명히 국민들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그날 07시 04분에 국민일보 1면에 나온 구중대원 음흠. 허벅지까지 네. 수중수색 일렬식 장면 그 사진 음흠. 그거를 보고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아. 라고 하는 자신의 카톡의 문자 메시지. 답변과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네. 그날 오전 10시 48분 즉 사고 발생 이후에 네. 이용민 중령과 직접 통화한 사람이 사단장입니다. 아하, 이용민 중령하고 직접. 예. 여기서 수중수색 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명히 음흠. 이용민 중령이 보고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음흠. 해병대 수사단에서 진술할 때 최초 진술은 네. 7월 22일 음. 최해병 연결식 이후에 알았다. 음흠. 모두 모순입니다. 다 안 맞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은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청문회 장소에 계셨던데 선서를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그러고 네.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중요한 것은 네.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권자 국민 앞에서의 진술이 네. 수사나 조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음흠. 심리적 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처벌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심각한 도덕성의 훼손이죠. 음흠. 아마 이 청문회장에서 이어지는 이 증인들의 어쩌면 그 허위 증언일 수 있는 또 거짓말일 수 있는 그걸 지켜보면서 특히 우리 이용민 중령 또 심적 타격을 좀 받지 않았나 이거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이용민 중령은? 특히 먼저 네. 임 전 사단장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마다 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봤습니다.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고개를 계속 흔들더만요. 옆으로 쫙 계속. 봤어요. 의도치는 않았습니다. 네, 네, 네. 워낙 어이가 저는 없어서, 예. 박정훈 대령이 해군 군검사의 조언을 받고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네. 그래서 따로 사본을 준비했고 천여 음흠. 페이지 네. 진술서, 진술조서, 각종 사진과 카톡을
다 보고 청문회에 임한 겁니다. 아, 박정훈 대령이 대단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용민 중령은 네. 그날 12시간 옆에서 봤는데 예, 예, 예. 점심 저녁 먹고 마약류라고 적힌 약을 먹으면서 아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좀 힘듦이 있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날도 청문회 참석 자체는 어려웠지만 예. 국민들 앞에서 음흠. 이 사건 지시자는 임성근이었다. 이거 이야기하고자 음흠. 버틴 겁니다. 건강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좋지는 않죠. 이용민 중령.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나마 진료 여건을 보장받아서 음흠.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병행 중입니다. 그 이용민 중령이 결국 이렇게 정신과 치료 받는 게 아마도 내부 고발하면서 또 왕따 따돌림도 당하고 또 해병대 내에서는 또 하극상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먼저 예. 분명하게 네. 분명하게 밝혀야 할 점은 예. 고발은 음흠. 이용민 중령과 별도로 변호인 저 자체 스스로 고발한 겁니다. 아, 변호인이 고발한 것이 하신 거군요. 선임한 사건이 아니고 네. 변호인 자체의 분노로 고발한 겁니다. 아. 네. 특히나 음흠.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가 분명히 임 전 사단장을 배제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음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날 바로 임 전 사단장을 고발했던 겁니다. 아하, 변호인이 이 있는 점이 건데. 음흠. 이 점이 지금 이용민 중령이 고발한 것으로 잘못 오해되어 있는데 이 점을 좀 바로잡고 싶고 예. 이용민 중령은 장례식장에서 22일 연결식까지 보고자 했으나 네. 21일 오후에 포병 여단장을 통해서 예. 장례식장에서 바로 군수단으로 이동해라. 아. 그리고 아무런 말도 부하에게 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네. 결국은 이상한 대대장, 예. 나쁜 대대장 이미지를 처음부터 만들고 음흠. 그리고 이중령 참석 대상인 회의에 이중령을 제외시켜서 아하. 왕따 당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네. 그리고 사령관이 부하들 화상회의에서 사단장을 고발한 대대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군복 벗고 나가라. 아하. 이런 종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군요. 아이고 참.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한 거고요. 예. 퇴원 후에 이러한 사령부 차원에서의 차별과 정서적 학대 중지를 위해서 네.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겁니다. 예. 아, 참 듣기만 해도 사람이 소름이 끼치고 상당히 힘듦이 느껴지는데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예. 박정훈 대령이 정확하게 지목한 네. 8명의 과실, 음흠.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아. 즉, 7여단장도 현장 본부장, 중대장도 현장 지휘관, 네. 그들에게는 각자 지휘, 명령할 권한도 있고 감독할 권한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이 사건 안전에 대한 감독에 소홀히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현장 통제 간부들은 네. 위험한 곳에 간부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병사들을 세웠고 이 사건 고 최혜병을 가장 위험한 곳에 세운 예. 과실. 이게 있습니다. 가실입니다. 이거 가실입니다. 예. 그래서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은 음흠. 가장 큰 과실인 임 전 사단장 포함 음흠. 8명의 과실이 각자 있고 네. 다만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 때문에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흠. 이 모든 8명의 과실을 합쳐보면 고 최혜병의 사망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 정범이고 바로 예.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경찰청장을 음흠. 기소했던 게 바로 이 법리이다. 음흠.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8명이 이 지휘관들 8명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휘관 거군요. 및
현장 통제 통제가. 감독까지. 간부까지 결국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에 안전 의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야 차후 네. 시스템을 정비하고 네. 정신교육과 이런 부분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해병대 예비역이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사단장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변호사님도 군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지만 결국 사단장을 문책하는 게 또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윗선들의 좀 꼬리 자르기 저희도 군에 있었지만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바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겁니다. 아. 3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시키고 네. 장군도 수사 대상이다. 장군도. 그래서 예.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 이 방식 자르기를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음흠. 그간 윗선들의 꼬리 자르기 이것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었고 네. 그래서 군 의문사가 많이 발생한 거죠. 예. 바로 임전 사단장의 정확한 책임 규명은 음흠. 군사법의 역사적인 사건이자 네. 향후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에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너무 목소리도 좋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저는 네. 14년간 네. 해왔던 제 자리에서 군사법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 장군 개혁에 매진할 겁니다. 저는 14년 동안 군사법 개혁을 위해서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에 네. 각종 군 법무관들의 비위와 위법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아하. 많은 군판사, 군검사, 징계장교, 군 법무관들을 고발해 왔습니다. 아하, 예.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네네. 올해부터는 김경호 변호사 TV라고 네. 봤습니다. 조촐하게 노트북 앞에서 소박하게 혼자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이번 임전 사단장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서 음흠. 이제는 장군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네. 참군인이 장군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기를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제 독특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경호와 관련해서 음흠. 제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시절에 네. 당시 군 형법상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한 합동대 총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보고서를 써서 합동대 부하들은 총장님을 믿고 근무합니다. 총장님에게 문제 생기면 모두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반응은 너 나와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내 법무실장 아니다. 아, 참모가 아니다. 그리고 예. 저는 총장의 법무실장에서 음흠. 같은 동급인 감찰실장의 법무실장으로 감정됐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예. 이 사안 때문에 그 총장의 동기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군 법무관은 아무리 지휘관이 명령, 위법한 명령을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치열하게 법률 조언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성숙한 군 법무관의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현과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도 음흠. 제가 스스로 고발한 겁니다. 그 지금 법무관리관하고 또 검찰단장 두 사람도 법무관이었거나 지금 현직 법무관인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모 조언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측면은 그렇습니다. 처벌받아야 된다. 현직 법무관도 그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고발 조치를 직접 하셨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예. 특정 출신이 군 네. 법무관에 네. 군 검찰권을 장악하고 사건을 장난치는 네. 이런 군 법무관 조직은 개편돼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육사 출신. 이제는 네. 군 법무관 본연의 전쟁법, 작전법 중심의 네. 국방 작전법 센터를 만들고 음흠.
저는 그 초대 센터장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국방작전법 교범, 음흠. 개헌법에서 전시 대기 법령까지 모두 일이 관제할 수 있는 교범을 만드는 거. 네. 이것이 제 꿈이자 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아직 법무관, 현직 법무관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몸 추스려서 건강하게 불이와 좀 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영민 중령, 또 우리 변호사님 또 많이 좀 응원을 한다는 댓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경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이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공석이고요. 그 공석인 그 7개 상임위 이제 수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구성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추경호 원내대표 좀 사의를 표명했고요. 결국은 버틸 명분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실리도 명분도 다 잃은 예. 원구성 협상 전략이 없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흠. 민당을 비롯한 야권이 192석,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8석인데요. 음흠. 뭐 여야가 있기 마련이고 1당과 2당이 있기 마련인데 국회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초반에 네. 상당히 그 전략적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 들어요. 미스라고 보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 전략이 있었다면 예. 당연히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야권 전체가 192석이니까 야권이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그 의석 분포거든요. 네. 그럼 그걸 예측을 하고 처음부터 운영이나 법사위 그다음에 과방위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는 네. 전략이 없었어요. 음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야권과 함께 국회 문을 열고 그 의장단 선출하고 11개의 상임위를 먼저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그 상임위를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그 배정표를 안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장이 강제 배정을 하고 그래서 상임위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음흠. 그리고 입법청문회 해서 장관 부르고 증인들 불러서 네. 이렇게 국회를 진행해 버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특히 예. 법사위 했었잖아요. 음흠. 법사위 입법청문회를 하는 걸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야, 그러니까 방어가 전혀 안 됐거든요. 심각한 상황을 느낀 예. 거죠. 예, 아, 예. 이대로 밖에서 특위만 했다가는 음흠. 국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 버리겠구나. 아하. 어? 큰일 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 돼서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사의 표명을 한 걸로 거고. 예,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예. 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18개 상임위 독식 계속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게 좀 압박으로 받는지 그게 먹혔다 이렇게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식보다는 금방 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문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있었던 청문회가 입법청문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이 그냥 18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오히려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 가져갔어요. 왜냐면요. 네. 총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 총선에서 이 국민의힘을 그나마 찍어준 표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음흠.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죽어도 못 찍는 표가 찍은 거지.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못한다.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오히려 18개 상임위를 다 차지하고 효율성 있게 국회를 운영했더라면 하는 좀 오히려 저는 또 아쉬움이 남아요. 네. 완전 강성이네 보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세다 아니, 이 저는 뭐- 말씀인가? 자, 18개 다 왜냐면- 가져가면 좋았을 자, 것 왜냐하면 같다. 지난번 예. 21대 국회 초반 1년을 18개를 전부 민주당이 차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국회라는 게 이제 관행과 전통도 있지만 예. 이게 지금 여소야대가 처음 된 게 13대 국회였어요. 네. 그 12대까지는 다수당이 전체를 다 상임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의장단과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22대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른바 국회가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장이기도 하지만 협치의 장이기도 해서 그 여야 간에 그런 이제 배분을 해왔는데 21대 국회에서 1년간 민주당이 독식을 했어요. 예. 근데 결과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 독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균형 감각이 뛰어난 국민들입니다. 네. 한쪽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항상 견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 네, 대통령은 그때 대통령하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 다르다. 다르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네. 의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독주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협치 안 하는데 국회가 뭐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일단 우리 국회 내의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더 큰 틀에서 상권 분립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하는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네. 대통령이 뭐 아무리 도와주더라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보다는 국회가 차라리 주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효율성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에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면서 원내 투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내 투쟁 본격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야당입니까? 아, 그게 투쟁이란 말을 여당이 쓰는 거는 참 어색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경우에도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내 투쟁, 야당을 향해서 투쟁을 합니까? 예? 저는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집권당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걸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예. 국정 운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죠. 국정 철학을 가지고 적어도 5년 동안 대통령 지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그다음에 최소한 내가 임기인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일은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설득하려면 때로는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양보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양보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 국민과 함께 이뤄 나가야 되는 게 사실 국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동안 지금 2년 동안 해온 거 봤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있으며 대북 정책이 뭐가 있으며 안보는 뭐가 있으며 외교는 어떤 도대체 국정 운영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야당에게 설득할 이유도, 국민을 설득할 무엇도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 대통령과 집권당이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권한과 권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원내투쟁을 본격화한다면서 사표를 냈다? 아니 그 용산에다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용산에다 재수처 한번 취해 보는 거죠. 아. 어차피 이제까지 원구성을 지형시킨 것도 용산의 뜻이었을 거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청문회 보고 빨리 복귀해야지라고 판단한 것도 용산의 뜻이다라고 아하. 이렇게 들었습니다. 용산에서 직접 그만해라. 방어가 전혀 안 된다. 이럴 뭐,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법사위 청문회 보면서 원내투쟁이라는 참 표현이 웃기는 게 네. 국회 그 구내식당에 반찬 잘 나옵니다.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반찬 투쟁이다 이거는.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국회의 제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애완견 수준입니다. 아. 일을 제대로 하셔야죠. 네.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원내투쟁을 제대로 하는 법. 어떤 겁니까? 대통령 출당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다른 당이 되시면은 원내투쟁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른 방송은 아닌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우리 여기 참 이슈 화합 시간 딱 되면 네.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그래요. 그대로 말씀. 윤석열 대통령 예.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세요. 몇 네. 퍼센트 나오는가. 왜 뉴스토마토에 여론조사 회사도 있는데 왜 안 돌려? 쫄아가지고 말이야. 아, 많이 돌리던데. 돌립니다. 대통령 그만둬야 된다.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말고 지지율. 그 돌리고 지지율 말고 대통령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한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세요. 출당이나 탈당 조치 취하면 아주 좋은 원내 투쟁이 될 것이다. 그렇지, 투쟁할 수 있습니다. 주셨는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아니, 그 추경호 대표가 경제부총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중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 제가 그때도 저분은 입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철규 의원 등처럼 네. 완전히 무슨 찐윤 이렇게 뭐 하는 예.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저는 이번에 그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향해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의사표시라고 봐야 되는 할 만큼 거군요. 했다. 예. 근데 지금 야당이 하는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이른바 그 법사위와 운영이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를 내주고 네. 원구성 협상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을 한다. 나 더 이상 못할 상황이다. 저는 할 만큼 했다. 이런 그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시그널이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은 네. 원내대표 뽑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한 2달 됐나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 하고 재신임을 할 겁니다. 저 대구 사람 아닌겨? 저 추경호 의원이 대구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시작은 친박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료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많이 베풀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지역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회의원들 중에 진짜 머리 잘 돌아가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기재위에 가서 그렇죠. 애초에 각종 부처 예산들을 편성될 때부터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희 원내대표가 의원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고요. 대구에 있는 뭐 조영월이라든가 김태호 의원이라든가 뭐 PK입니다만 중진들하고도 원만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을 것이다. 범친윤이면서 범영남 주류들하고도 비윤들하고도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렇다면 뭐 이게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사의 표명하면서 뭔가 본인의 입지도 좀 올리고 확인받고 특히 결집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을 던지고 네. 그 협상에 할 만큼 했고 책임진다. 네. 그런데 대신 용산이 그래 열심히 잘했어. 네. 좀 더 해줘. 이렇게 오면 네. 힘을 받겠죠. 힘을 받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보다도 당내 결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주 대권 주자들 빅샷이라고 하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은 또 괴파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슈 선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셨습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이 했던데요. 아, 원희룡이 예, 더 잘했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난 윤석열이 나 밀어주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어. 정확하게 네. 발언을 했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어 공부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무슨 요약 정리도 잘 못하시고 아, 그렇습니까? 과도하게 형용사 부사를 많이 사용하시고 예. 그다음에 문장도 비문이 많고 예. 단문이 아닌 복문으로 늘어지게 써가지고 정치적 용어에 아직 익숙하지 못하더라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 문법 쓰는 거죠. 그 여의도 문법 서초동 문법이 아니라 서초동에도 아니요, 말 저도 요약 서초동 정리 잘하는 사람 서초동 잘해요. 문법이야? 서초동 사람들이 더 글들을 잘 쓰고 제가 말도 보기에는 잘하는데. 그 인문사회학적 공부를 평소에 한 경험이 없다. 아, 이렇게 그래요? 저는 유추됩니다. 어떻게 그 어떤 그 발언이나 최근에 또 뭐 SBS 또 출연도 했던데 앞으로 이제 방송도 좀 나오고 하면 딴 사람들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어떤 발언이나 그런 어떤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력이 드러나겠죠. 아, 근데 그 좀 가벼워 보여요. 예. 일단 가벼워 보이고 두 번째는 그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내용을 네.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 하시지. 아, 그때 썼어야 되는 얘기를. 네, 왜냐하면 그랬으면 총선 결과가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얼마나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네. 총선 때 결국은 폴더 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둬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였거든요. 예? 그리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본인이 지고 이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2달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두려웠던 거죠. 잊혀지는 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사진 한 장씩 뒷모습도 나오고 도서관 사진도 나오고 예. 의도된 연출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오려면 네. 한 1년 뒤에 보궐선거에 수도권에 예?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당선돼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보궐선거에 예,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정치 예. 생명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지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마치 반윤인 것처럼 또는 비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다. 8대2라고 하는 전당대회 룰이 있잖아요. 네. 당원 80%, 그렇죠. 여론조사 20%. 예. 이 룰에 따르면 과거에 김기현 대표 네. 4등, 5등 했어요. 예. 그분이 과반 득표를 했잖아요. 100% 당원 예. 했었죠 그때는. 네. 근데 100대 0이든 8대 2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당내 선거에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예. 그런 결기가 있었다면 비대위원장 임명 받았을 때 했었어야 된다. 예. 아마 그 맥락에 최상병 특검법도 아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건드렸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뭐 100% 건든 건 아니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박진영 우리 부원장님, 한동훈 위원장의 최상병 특검법 이 정치적 득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득실 손해 많죠. 손해가 더 많습니까? 이거는? 네, 밀고 가려면 밀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날 바로 골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해 봤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두려움을 아까 우리 총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네.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아. 그리고 윤석열 검사 선배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 국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네요. 네, 일단은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조차라도 버려야 되는데 용산에서 바로 이 특검법 이야기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꼬리 내려버리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영화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맞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은 이 조진웅 배우가 네. 조폭인데 어릴 때부터 하정우 밑에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커서 독립을 했는데 네. 결국은 하정우가 이 어깨 힘 빡 주고 와가지고 네. 담뱃불 붙여봐라 이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아니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는데
맥주병 맞죠? 그래서 그렇죠. 맞을 것 같은 안 붙여가지고. 두려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공부도 잘했고 훨씬 더 똑똑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익숙해져 있던 습관들어진 것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더 인사도 나오는 거고 이번에 특검법 이야기 누가 꺼냈겠어요? 뭐 우리 김경률 형, 진중권 형 이런 사람들이 우리 참모들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예.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권 주자로서 발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들었을 때는 아주 좋았겠죠. 그러니까 소통관에서 가지고 30분 가까이 막 명연설을 본인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30분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윤석열 분노 한마디에 바로 또 꼬리 내려버리는데요. 네. 참 지금 말씀대로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최상민 특검법을 던졌으면 좀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걸 통해서 당권을 획득하든가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를 안 해본 거죠. 아, 이건 정치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꺼냈으면 네. 그걸 결기를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걸 힘을 얻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산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을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가다가 꺾이는데. 아하. 예? 근데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본인이 그 이른바 용산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네. 건전한 그 견제 이런 그 이른바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의 예. 전환 이런 얘기들 자체가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잘못되면 철수하거나 안 된다,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불러서 딱 얘기하면 또 폴더 인사 나와버리고 이러면 안 되나? 두 분 다 똑같이 지금 지적을 또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어떤 딜레마 같은 비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보다는 원희룡 전 장관한테 뭔가 좀 움직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희룡. 뭐 김기현 4% 5% 나오던 사람 그 당대표 만들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요. 나경원 출마 못하게 하고 안철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예. 용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희룡을 차기 당대표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낙점한 사람은 원희룡 전 장관으로 봐야 됩니까? 10초 대 4시간 아닙니까? 어떤 분은 네. 전화를 10초 얘기했다 그러고 네. 그것도 전화한 내용을 네. 본인이 당사자가 전화했다고 얘기하면 나 그동안 대통령하고 사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이번에 나온다고 얘기했더니 잘해보라고 했다. 뭐 이렇게 그게 공개된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어떤 분은 아니, 독대에서 4시간 동안 밥도 먹고 했다. 네. 그럼 이게 10초 대 4시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네. 그 잘해봐라 이게 아니라 잘해봐라. 잘해봐야 되겠어? 그런 뜻이라고 봐야 예, 됩니까? 예, 예. 10초 전화했다는 거는. 근데 독대를 저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그리고 독대 이후에 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는 대통령실을 원희룡 그 전 장관 같은 예. 경우에는 며칠 전에 윤상현 의원을 만나서 네. 윤상현 의원을 도와줄게 예.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제 추측입니다만은 용산에서의 강력한 출마 권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 양자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나경원, 윤상현 근데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 국민의힘은 지금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초반 분위기에 과반을 넘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출마 선언 전까지는 여러 조사를 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월등히 오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고 거의 과반을 넘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이제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고 세력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그러면 2차 결선을 가는데 결선을 결국 뒤집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흥행은 좀 될 것 같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정치를 흥행 요소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얄팍한 접근법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번 때는 흥행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한번 해봤어요. 정치는 우리가 이제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네. 될 만한 사람, 잘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하는데 네. 셀럽 정치 하듯이 하시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예. 잘할 사람, 정당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닙니다. 불구하고 뭐 저기 히트는 좀 칠 것 같다라는 히트는 칠 생각 것이다? 같은데 예. 당내 선거의 3대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첫 번째, 초반 결정 구조란다. 프런트 라딩. 예. 두 번째,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세 번째, 조직 선거. 이 세 가지를 이제 당내 선거의 3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예. 초반 결정 구조는 초반에 이슈를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인데 초반 이슈는 이미 한동훈과 원내의원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러면 둘 중 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사람, 보수 정당에는 보다 보수적인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건데 네. 지금 이 당이 잘 모르겠어요. 친윤 정당인지 네. 아니면은 의원들이 친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체성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친윤 정당이라는 것이 이 당의 정체성이라면은 원희룡이 되는 거고요.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하나 의도가 강하다면은 한동훈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 조직 선거에는 원희룡이 유리하지 훨씬 않겠습니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우와! 원희룡 전 장관을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김 사무총장님은 누가 될 것? 뭐 선거 여러 번 보셨으니까 느낌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캠프에도 가셨고. 1차는 네. 1차는 한동훈이 좀 유리할 것 1차는 같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 획득이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론은 좀 앞설 건데 결국 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지 못한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러면 그래서 2차로 가게 될 건데 결국 2차에서는 뒤집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공이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또 어떤 평론가는 그 어대한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평론가들이고요. 네. 저희는 당 생활, 정치권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 딱 보면 보입니까? 첫 보면 압니까? 첫 보면 아는 게 아니고 금방 제가 네, 그런 것들. 툴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보는 툴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퇴를 밝혔고요. 자, 그렇지만 대표직 수행은 지금 하고 있는 아니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입 밖에 내뱉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못합니까? 이미 바로 제가 알기로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규정상 전당대 후보 등록하려면 대표직 사퇴해야 되기 제가 때문에. 알기로는 예. 과거에 5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럼 지금 더 이상은 이제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대표 임기는 끝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하기 위해서 당대표직 사퇴한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연임해야 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네. 보여요. 그냥 예. 일반 국민 상식에서 보면 네. 대표 임기 2년을 마친 네. 당대표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 특히 그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내 권력을 완전히 본인이 독식하는 그 이미지, 느낌으로 오는 거, 그걸 별로 국민들에게 그 열렬한 지지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겠는데 네. 중도층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는 뭔가 좀 찔린 게 있나? 당대표직을 가지고 방패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상황을 보면 이해창식으로 계속 당대표만 하고 대통령 못 할 거냐? 네. 문재인식으로 당대표는 버리고 대통령 할 대통령 할 거냐?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목표가 정권 획득에 있는 거지 이재명의 정권 획득이 민주당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박진영 그런 부원장님? 비판도 네. 겸허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 논리거든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논리에 의한 판단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네. 대통령의 임기 중단과 같은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대비. 그럴 때는 당연히 국회의 제1당의 대표가 아하. 엄청난 이니셔티브를 가집니다. 아하.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네. 당의 가장 큰 지분을 가졌던
문재인 대표가 지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있었던 야권의 지도부들이 본인이 역할을 내서 이 탄핵 국면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내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추미애나 뭐 그때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 지도부들의 다양한 삽질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를 자꾸 이제 비판하시는 그 중진 의원 계시는데 네. 중진 전 의원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껏 제가 다 오픈해 버리겠습니다. 요 뉴스 인사이더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이슈화학 시간에 네, 오픈해 네, 주십시오. 네. 그때 그 한광옥한테 특사 보낸 사람 누굽니까?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국 내각 먼저 주장한 사람 야권에 있었다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추미애, 김무성 한 라인을 통해서 네. 김무성이 탄핵이라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정세균 의장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이 참여하면서 탄핵이 제대로 물꼬가 터진 것들이거든요. 네. 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정치적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네, 이 이화영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끝장내자는 이 분위기로 나오니까 예. 그런 하나의 방어적 측면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제 정치의 과정은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이 네. 김대중 대통령도 과거에 총재를 연임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지층이 협소해지고 중도층이 달아나서 대통령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 유시민 장관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 유시민. 네, 그런 했습니다만은 네. 그 과정에 이 암초들은 위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몸을 움츠리기도 하고 조금 남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표현이 그래도 이제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DJ 비연합도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중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뉴 DJ 플랜도 있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은 적극적인 이 또 확장 정책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의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상황 논리로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오늘 눈에 좀 띄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푸틴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푸틴이다. 아니 납득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1당과 2당이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이 발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중요한 건 그 중도층, 중간층에 있는 분들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그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아하, 예. 이거거든요. 예. 민주당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내부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네. 문제는 본인들 절대적 지지층 예를 들면 35% 정도를 제외한 네. 적어도 나머지 15%를 더하게 해야 될 건데 그 15%에게 소구력이 있는 정치 행위냐 이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소구력이 있지 않다는 거지. 왜냐? 민주당 내부의 당내 민주주의가 일극 체제로 계속 강화돼 가는 그걸 자꾸 상황 논리로 설명을 해요. 예? 상대가 이렇게 악마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식의 얘기를 하는데 당내 민주주의는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그 목소리가 당내에서 어느 정도 견제와 비판이 되고 난 이후에 국민들에게 나왔을 때 그 당이 건전한 당내 민주주의가 있는 정당으로 보이지 한 목소리만 나오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만 있는 것처럼 네.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푸틴이나 뭐 조선노동당 아루 이런 거는 예. 용산을 향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네. 비판하는 것은 전부 다 반삼회 하면 용산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철근 그 총장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에는 이제 저와 같은 전략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극복합니다. 우리 바둑 용어에도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예. 아생 후에 살타라. 내가 먼저 살고? 살아야지 이 적들과 싸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치학에서 선거의 공학에서 경선에서는 좌우 극단으로 가고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와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총장님께 드리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걸 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 박지영 원장께서 원내에 들어가서 예. 당내에서 그 발언권이 세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 아니, 원회에 있으니까. 지새꾸라. 네, 원회에 있어요. 원회에 그러니까 있어서. 막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전당대 모두 같아요. 국민의힘, 민주당 역시 짧게 뭐 관전 포인트 우리 정치에 관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시니까요. 뭘 보면 좋을까요? 민주당은 대표보다는 최고위원 경선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대표의 경쟁자가 누가 나올지 가 관전 포인트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4명이잖아요. 네. 4명인데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뭐 한원. 네. 짧게 뭐 짚어주십시오. 민주당의 4, 5선 중진 의원님들은 네.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거나 또는 뭐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되거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으면은 배지 떼고 집에 가십시오. 중진 정치인은 그런 나라를 위한 큰일 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우리 국민의힘한테는 뭐 기대를 안 합니다. 네. 빨리 그 가짜 보수 윤석열 정부에서 벗어나서 전통적인 보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출당으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박진영 부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서초의 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못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